4. 다시 민족운동의 전선으로. 1. 장개석 면담과 낙양 군관학교. 내가 잠복한 반면 박남파, 엄일파, 안신암 3인은 부단히 외교, 정보 방면에 치중하여 활동하였다. 중국인 친우의 동정과 미주 동포들도 내가 상해를 탈출한 소식을 알고 점차 원조가 증가되어 물질상으로 활동 비용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박남파 형은 원래 남경에서 중국 국민당 당원으로 중앙당부에 취직해 있던 관계로 중앙요인 중에도 친한 인사들이 다수 있었다. 그를 통해 중앙방면으로 교섭한 결과 중앙당부 조직부장이자 강소성 주석인 진과부의 소개로 장개석 장군의 면담 통지를 받았다. 이에 나는 안공근, 엄항섭을 대동하고 남경에 도착하였다. 공패성, 소쟁 등 요인이 진과부의 대표로 마중 나와 중앙반점에 숙소를 정하였다. 다음날 밤 남파를 통역으로 대동하고 진과부의 자동차를 타고 중앙궁교 장 장군 저택으로 갔다. 장 씨는 중국 옷을 입고 온화한 안색으로 나를 맞이하였다. 피차 날씨 인사를 마친 뒤 장 씨는 간단한 어조로 말하였다. 동방 각 민족은 손중산 선생의 삼민주의에 부합되는 민주정치를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오. 그렇습니다. 일본의 마수가 시시각각 중국 대륙으로 침입하니 좌우를 물리쳐 주시면 필담으로 몇 마디 올리겠습니다. 좋소. 진과부, 박남파가 문 밖으로 나간 후 장씨가 북과 벼루를 친히 가져다 주었다. 내가 선생이 100만원의 돈을 허락하면 2년 이내 일본, 조선, 만주 세 방면에서 대폭동을 일으켜 대륙 침략을 위한 일본의 교량을 파괴할 터이니 선생의 생각은 어떠하오? 하고 묻자 장씨는 붓을 들어 쓰기를 서면으로 상세히 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해 주시오 하기에 그러겠다 하고 물러나왔다. 다음날 간략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보냈다. 그랬더니 진과부씨가 나를 초청하여 자기 별장에서 연회를 베풀고 장씨를 대신하여 특무공작으로 천황을 죽이면 천황이 또 있고 대장을 죽이면 대장이 또 있지 않소. 장래 독립하려면 군인을 양성해야 하지 않겠소. 말하기에 나는 감히 부탁할 수 없었으나 그것은 진실로 바라는 바요. 문제는 장소와 재력이요. 라 대답했다. 그리하여 장소는 낙양 분교로 하고 학교 발전에 따라 자금을 지원한다는 약속하에 일기에 군관 100명씩을 양성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동북 삼성에 사람을 파견하여 옛 독립군들을 소집하니 이청천, 이범석, 오광선, 김창환 등 장교와 그 부하 청년 수십 명, 중국 관내 지역의 북경, 천진, 상해, 남경 등지에 있던 청년들을 총집결하였다. 100명을 제1차로 학교에 진학케 하고 이청천과 이범석은 교관, 영관으로 근무케 하였다. 2. 5당 통일운동. 이때 우리 사회에서는 또다시 통일 바람이 일어나 대일전선 통일동맹의 발동으로 의논이 분분하였다. 하루는 의열단장 김원봉 군이 특별 면회를 청하기로 남경 진회 강가에서 밀회하였다. 김 군이 나에게 묻기를 현재 발동되는 통일운동에 참가 아니할 수 없으니
선생도 동참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통일하자는 대원칙은 같으나 그 내용이 같은 이불 밑에서 다른 꿈을 꾸는 것으로 간파되니 군의 소견은 어떻소? 제가 통일운동에 참가하는 주요 목적은 중국인들에게 공산당이란 혐의를 면하고자 함이올시다. 나는 목적이 각기 다른 그런 통일운동에는 참가하길 원하지 않소. 라며 거절하였다. 그로부터 소위 5당 통일회의가 개최되니 의열단, 신한독당,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미주대한인 독립단이 통합하여 조선민족혁명당이 탄생하였다. 5당 통일 속에는 임시정부를 눈엣 가시로 보는 의열단원 김두봉, 김약산 등의 임시정부 취소운동이 격렬하였다. 당시 국무위원 김규식, 조소왕, 최동호, 손병조, 차이석, 양기탁, 유동열, 7인 중 김규식, 조소왕, 최동호, 양기탁, 유동열 5사람은 통일에 심취하여 임시정부 파괴에 무관심하였다. 이것을 본 김두봉은 임시 소재지인 항주에 가서 송병조, 차이석 양인을 보고 5당 통일이 되는 차제에 명패만 남은 임시정부를 존재케 할 필요가 없으니 취소하여 버리자고 강경하게 주장하였으나 송, 차 두 사람은 강경 반대를 하였다. 국무원 7인 중 5사람이 직책을 내놓으니 국무회의를 진행시킬 수가 없었다. 이 무렵 나는 임시정부가 무정부 상태라는 조왕구형의 친서를 받고 심히 분노하여 급히 항주로 달려갔다. 그곳에 주재하던 김철은 이미 병사였고 5당 통일에 참가하였던 조소왕은 벌써 민족혁명당에서 탈퇴하였다. 그때 항주에 주거하던 이시영, 조왕구, 김붕준, 양소벽, 송병조, 차이석 등 의원들과 임시정부 유지 문제를 협의하였다. 그 결과 의견이 일치되어 일동이 가흥에 도착하여 이동영, 안공근, 안경근, 엄항섭, 김구 등이 남호의 놀이배 한 척을 띄우고 선중에서 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이동영, 조왕구, 김구 3인을 새로 국무위원으로 보선하니 기존의 송병조, 차이석을 합하여 모두 5인이 되어 비로소 국무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5당 통일이 형성될 당시부터 동지들은 단체 조직을 주장하였으나 나는 극히 만류하였다. 그 이유는 다른 이들은 통일하자는데 내용이 복잡하여 아직 참가하지는 않았으나 내가 어찌 차마 딴 단체를 조직하겠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조소왕이 한독당 재건설을 추진하니 내가 단체를 조직하여도 통일의 파괴자는 아니며 임시정부가 종종 위험을 당하는 것은 튼튼한 배경이 없었기 때문인데 이제 임시정부를 옹호하는 단체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한국국민당을 조직하였다. 낙양 군교 한인학생 문제로 남경 일본 영사 스마가 중국에 엄중 항의하고 경비사령 곡정륜에게 교섭하였다. 대역 김구를 우리가 체포하려는데 입적이니 무엇이니 딴 말을 해선 안 된다. 일본서 고에게 현상금을 걸었는데 김구를 내가 체포하면 상금을 달라. 곡씨는 내게 직접 이러한 교섭의 내용을 알려주며 남경에서 근신하라고 부탁하였다.
낙양 군교 한인 학생은 겨우 1기를 졸업한 후 다시 수용하지 말라는 상부의 명령이 있었다. 중국에서의 한인 군관 양성은 이로써 종막을 고하였다. 3. 폭격 속의 남경 생활. 나의 남경 생활도 점점 위험해졌다. 왜구가 나의 족적이 남경에 있다는 냄새를 맡고 상해에서 암살대를 남경으로 파견한다는 보도를 접했다. 공자묘 근처에 사람을 파견하여 시찰해 보니 과연 사복 일본 경찰 7명이 대오를 지어 순찰하더라고 하였다. 나는 부득이 가흥의 여자 뱃사공 주애보를 매월 15원씩 본가에 주고 데려와 회청교에 방을 얻어 동거하였다. 나는 직업을 고물상이라 하고 여전히 광동, 해남도 사람으로 행세하였다. 경찰이 호구 조사를 와도 애보가 먼저 설명하고 나는 직접 말하는 것을 삼갔다. 도구교 사건으로 중국은 일본에 대한 항전을 개시하였다. 한인의 인심도 불안케 되었는데 5당 통일로 된 민족혁명당은 족족 분열되어 조선혁명당이 또 한 개 생기고 미주 대한인 독립당은 탈퇴하고 의열단 분자만이 민족혁명당을 지지하게 되었다. 그같이 분열되는 내용은 겉으로는 민족운동을 표방하고 이면으로는 공산주의를 실행한다는 것이었다. 시국은 점점 급박해져 우리 한국국민당과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과 미주, 하와이 각 단체를 연결하여 민족진선을 결성하고 임시정부를 옹호 지지하여 정부는 점점 발전하게 되었다. 상해 전쟁은 점점 중국 측이 불리하게 되어 외 비행기의 남경 폭격이 날로 심해졌다. 회청교 집에서 나는 초저녁에 적기로 인해서 곤란을 받다가 경보 해제 후 잠이 깊이 들었는데 갑자기 잠결에 공중에서 기관포 소리가 들렸다.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문 밖에 나서자 병력이 진동하며 내가 누웠던 천장이 무너져 내렸다. 뒷방에서 자는 애보를 불러내니 죽지는 않았다. 뒷방에 같이 사는 이들이 흙먼지를 헤치고 나오는데 뒷벽은 무너지고 그 밖에는 시체가 헤아릴 수 없었다. 각체에서 불빛이 하늘로 높이 치솟아 하늘색은 마치 붉은 담요와 같았다. 날이 밝아 마로가에 있는 어머님 댁을 찾아갔다. 여기저기 죽은 사람, 상한 사람이 길에 가득한 것을 보면서 문을 두드리니 어머님께서 친히 나오셔서 문을 열었다. 놀라셨지요? 하고 묻자 어머님은 웃으시면서 놀라기는 무엇에 놀라? 침대가 들썩들썩 하더군. 그래, 사람이 많이 죽었나? 예, 오면서 보니 이 근처에서도 사람이 상하였던데요. 우리 사람들은 상하지 않았나? 글쎄 옵시다. 지금 나가보렵니다. 곧 나와 백산 이청천의 집을 방문하니 집의 진동으로 경황을 겪었으나 별고는 없고 남기가에 있는 대다수 학생과 가족도 무고하니 천만다행이었다. 성암 이광댁 자녀는 7인데 심야에 경보로 피나가던 도중에야 천령이 혼자 자고 있던 것을 깨닫고 다시 담을 넘어 들어가서 자는 아이를 안고 나왔다는 우스운 일도 있었다. 남경이 시시각각 위험하니 중국 정부는 중경을 전시수도로 정하고 각 기관을 분분히 옮기기 시작하였다. 우리 광복 진선 3당의 인원 및 가솔 100여 명은 물가가 비싸지 않은 호남성 장사로 우선 이주하기로 결정하고 상해
항주에 있는 동지들과 율량 고당함에서 선도를 닦고 있는 우강 양기탁형을 포함하여 각지 식구에게 남경으로 올 여비를 보내어 소집령을 발하였다. 나는 안 공군을 상해로 파견하여 자기 가솔과 안중근 의사의 부인인 큰 형수를 기어이 모셔오라고 거듭 부탁하였다. 그런데 공군은 자기의 가족들만 거느리고 왔을 뿐 큰 형수를 데려오지 않았다. 나는 크게 꾸짖었다. 양반의 집에 화재가 나면 사당에 가서 신주부터 안고 나오거늘 혁명가가 피난하면서 국가를 위하여 살신성인한 의사의 부인을 외구의 점령구에 버리고 오는 것은 안군 가문의 도덕에는 물론이고 혁명가의 도덕으로도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군의 가족도 단체생활 범위 내에 들어오는 것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본의에 합당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공군은 자기 식구만 중경으로 이주케 하고 단체 편입을 원하지 않으므로 본인의 뜻에 맡겼다. 나는 안휘 둥계중학에 재학 중인 신이를 불러오고 어머님을 모셔와 안공군 식구와 같이 영국 윤선으로 항구를 향해 떠났다. 그 뒤를 이어 대가족 100여 식구는 중국 목선 한 척에 짐까지 가득 싣고 남경에서 소개하였다. 내가 어머님을 모시고 먼저 항구에 도착하여 다시 장사로 가니 선발대 조성환, 조왕구 등은 진강에서 임시정부 문서와 장부를 가지고 남경 일행보다 며칠 먼저 도착하였고 남경 일행 역시 풍랑 중에도 무사히 도착하였다. 다만 남기가 사무소에서 물 깃던 고용인 채구는 사람이 충실하니 같이 데리고 가라고 어머님께서 명령하시기에 동행하였는데 무호에서 풍랑 중 물을 깃다 실족하여 물에 빠져 죽었다. 이 한 가지 일만은 불행이었다. 남경에서 출발할 때 주해보는 본향인 가흥으로 돌려보냈다. 그 후 종종 후회되는 것은 송별할 때 여비 100원밖에 주지 못하였던 것이다. 근 5년 동안 한갓 광동인으로만 알고 나를 위하였고 모르는 사이 우리는 부부같이 되었다. 나에 대한 공로가 없지 않은데 내가 뒷날을 기약할 수 있을 줄 알고 돈도 넉넉히 돕지 못한 것이 유감천만이다. 한국까지 동행한 공군의 식구는 중경으로 이주하였고 100여 식구의 동지, 동포들은 공동생활을 할 줄 몰라 각자 방을 얻어주고 취사하게 하였다. 4. 어머님에 대한 추억. 어머님의 생활 문제를 빠뜨렸으므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기록한다. 나는 상해에서 민국 6년 1924년 1월 1일 상처하였다. 처는 신을 낳은 후 몸이 채 튼튼치 못하였을 때 영경방 10호 2층에서 어머님께 세숫물을 버려달라고 하기가 황송했는지 세숫대야를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다 실족하여 층계에서 굴렀다. 그 후 늑막염이 폐병이 되어서 홍구 서양인이 경영하는 폐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내가 그곳에 못 가는 까닭에 보령의원에서 최후 작별을 하였다. 김의한 부처가 방문하여 처의 임종을 봐주었고 나는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만 들었다. 미주에서 상해에 온 유세관이 이번 때와 장례식 때 많은 수고를 해주었다. 어머님은 3살인 신을 우유로 길렀는데 밤에 잘 때는 어머님의 빈젖을 물려 재웠다. 상해의 우리 생활은 극도로 곤란하였다. 그때 독립운동을 하는 우리 동지들은 취직자, 영업자들을 제하면
수십 명에 불과하였다. 어머님께서는 청년, 노인들이 굶주리는 것을 애석히 여기셨지만 구제할 방법이 없었다. 두 손자마저도 상해에서 키우기 힘들어 황국호자 하실 때 어머님은 우리 집 뒤쪽 쓰레기통 안에 근처 채소상이 버린 배추 껍데기가 많은 것을 보고 매일 저녁밤 깊은 후 그런 대로 먹을 만한 것을 골라 소금물에 담가 두었다가 창거리로 하기 위해 여러 항아리를 만들기도 하셨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어머님께서는 4살이 채 안 된 신이를 데리고 귀국의 길을 떠나셨고 나는 인이를 데리고 여반로 단층 집을 세내어 소고 이동영 선생과 윤기섭, 조항구 등 몇 분 동지들과 같이 살며 어머님께서 담아주신 우거지 김치를 오래 두고 먹었다. 어머님께서 본국으로 돌아가실 때 여비를 넉넉히 드리지 못해 겨우 인천에 상륙하시자 여비가 떨어졌다. 떠나실 때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없건만 어머님은 인천 동아일보 지국에 가서 사정을 말씀하셨다. 지국에서는 신문에 난 상해 소식을 보고 벌써 알았다면서 경성갈 여비와 차표를 사서 드렸고 경성에서 다시 동아일보사를 찾아가니 역시 사리원까지 보내드렸다고 했다. 상해를 떠나실 때 나는 사리원에 도착하신 후 안악 김홍량군에게 통지하여 영접을 나오거든 따라가시고 소식이 없거든 송화, 득성리, 이모 댁으로 가십시오 라고 부탁하였다. 어머님은 내 부탁대로 사리원에서 안악의 김군에게 통지를 하였으나 아무 회보가 없어 송화로 가셨다. 3개월 후인 음력 종초에 안악에서 김용재의 큰아들 설량군이 어머님을 찾아뵙고 안악으로 모셔갈 의사를 아뢰었다. 경찰서 일본인이 누차 우리 집에 와서 할머님이 안악으로 오시지 않고 중도에 계시게 하면서 우리 집안에서 할머님에게 금전을 보내어 상해에 계신 김선생님에게 독립자금을 공급한다고 야단이니 집안 어른들이 가서 모셔오라기로 왔습니다. 모친은 크게 노하셔서 호통치셨다. 내가 사리원에서 왔다고 통지하였으나 아무 대답이 없다가 지금 일본 순사의 심부름으로 왔느냐? 곡절이 그리 된 것도 정 부족이 아니었고 환경관계위원이 용서하시고 같이 가십시다. 내 말 잘 알았다. 날이 따뜻해지면 해주 고향에 다녀서 안악으로 가마 하시고 어머니는 설량을 돌려보냈다. 봄이 되어 득성리에서 떠나 도고로 임선재의 집과 백석동의 집을 방문하시고 해주 턱골 김태웅과 몇몇 친척들과 함께 부친 묘소에 마지막으로 다녀서 안악으로 가셨다. 먼저 설량의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김씨 문중에서 이를 알고 다정히 지내던 용진, 홍량 등이 찾아뵙고 모친 오시기 전에 주택과 살림살이이며 식량, 의료를 다 준비하였으니 편안히 계십시오 하고 모셔가더라고 말씀하셨다. 어머님은 주야로 상해에 있는 자손을 잊지 못하시고 생활비에서 절약하여 약간의 금전도 붙여 보내셨지만 그것은 타오르는 화로 속에 한 점 눈송이처럼 별 보탬이 되지 못했다. 이를 알아챈 어머님은 다시 인이를 본국으로 보내라고 명령을 하셨다. 김철남 군의 삼촌편에
인이까지 귀국시키니 나는 혈혈단신으로 한 점 딸린 식구도 없게 되었다.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아서 내 나이 50여라. 과거를 회상하고 장래를 추상하니 신세 가련하다. 서대문 감옥에서 소원하기를 천우신조로 우리도 어느 때 독립정부가 성립되거든 정부 문지기를 하다가 죽으면 여한이 없다고 하였다. 이 소원을 초과하여 최고직을 경험한 나의 책임을 무엇으로 이행할까 하는 생각에서 모험사업에 착수할 것을 결심하고 백범일지를 쓰기 시작하여 1년 2개월 만에 상편을 완성하였다. 경과사실에 모년모의를 기입한 것은 본국에 계신 모친께 편지를 올려 답장을 받아 기입하였으나 지금 하편을 쓰는 때에도 어머님이 곧 생존하셨더라면 도움이 많았을 터이건만 슬프도다. 어머님이 안악에 계실 때 동경 사건이 일어나자 순사대가 주택을 포위하고 며칠을 경계하였고 홍구 사건 이후에는 더욱 심하였다 한다. 나는 비밀히 어머님께 보고하였다. 어머님께서 아이놈들을 데리고 다시 중국에 오셔도 이전과 같이 굶지는 않을 테니 나을 수 있으면 오십시오. 어머님은 본래 다른 여성들이 미칠 수가 없을 만큼 용감하셔서 안악경찰서에 출국원을 제출하였다. 이유는 나이 늙어 죽을 날이 며칠 남지 않았으니 생전에 손자 둘을 제 아비에게 맡기겠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안악경찰서에 허가를 얻으시고 짐을 꾸리던 즈음 경시청에서 요원을 안악으로 파견하여 어머님을 위협하고 설득하였다. 상해에서 우리 일본 경광들이 당신 아들을 체포하려 해도 찾지 못하는 터에 노인이 말할 수 없이 고생할 것 없소. 상부 명령으로 당신 출국은 허락하지 않으니 그리 알고 집으로 돌아가서 안심하고 지내시오. 어머님은 크게 노하여 내 아들을 찾는 데는 내가 그대네 경관보다 나을 것이다. 언제는 출국을 허가한다기로 살림살이를 다 처분하였는데 이제 와서 출국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니 남의 나라를 빼앗아 이같이 정치하고도 오래 갈 줄 아느냐? 라고 말하고 너무 흥분하여 기절하셨다. 경찰은 김씨 집에 위탁하여 보호를 명하고 어머님께 다시 물었다. 여전히 출국할 의사를 가지는가? 그같이 말썽 많은 출국은 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어머님은 돌아와 목공을 불러 가옥을 수리하고 살림살이를 준비하여 오래 살 계획을 보이셨다. 그런 다음 몇 달 뒤 송화에 사는 동생 병문안 간다며 신이를 데리고 자동차 표를 사가지고 신천읍으로 떠나셨다. 그리고 신천에서 재령, 사리원을 거쳐 평양에 도착하셨다. 거기서 숭실중학에 재학 중인 인이를 불러 만주 안동행 직행열차를 타셨다. 대련에서 일본 경찰의 검문이 있었는데 인이가 어린 동생과 늙은 할머니를 위에 친척집에 맡기러 가는 길입니다. 하니까 일본 경찰은 잘 가라며 특별히 허락하였다. 어머님은 상해 공근 군의 집에 들어가 하룻밤을 묵고 가흥 어망섭 군의 집으로 오셨다. 남경에서 이 소식을 듣고 나는 즉시 가흥으로 가서 헤어진 지 9년 만에 어머님을 뵈었고 그동안 본국서 지내신 형편을 자세히 들었다. 9년 만에 모자 상봉하는 첫 말씀. 나는 지금부터 시작하여 너라는 말을 고쳐
자네라 하고 잘못하는 일이라도 말로 꾸짖고 회초리를 쓰지 않겠네. 듣건대 자네가 군관학교를 하면서 다수 청년을 거느리고 남의 사표가 된 모양이니 나도 체면을 세워주자는 것일세. 이로 인해 나는 나이 60에 어머님이 주시는 큰 은전을 입었다. 그 후 남경으로 모셔다가 1년을 경과한 후 남경 함락이 가까워져 장사로 모시고 갔다. 남경에서 어머님 생신 때 청년단과 우리 동지들이 돈을 모아 헌수하려는 눈치를 알아챈 어머님은 그 돈을 나에게 주면 내 입맛대로 음식을 만들어 먹겠다 하셔서 돈으로 드렸다. 그런데 어머님은 드린 돈에 도리어 보태어 곤총을 사서 일본놈 죽이라며 청년단에 하사하셨다. 5. 가슴에 박힌 총탄. 이제부터는 다시 장사 생활을 대략 기록한다. 100여 명의 남녀 노유와 청년을 이끌고 사람과 땅이 생소한 호남성 장사에 간 이유는 단지 다수 식구를 가진 처지에 이곳이 곡식값이 극히 싼 곳인데다 장래 홍콩을 통하여 해외와 통신을 계속할 계획 때문이었다. 장사의 선발대를 보내놓고 안심하지 못하였으나 뒤미처 장사에 도착하자 천우신조로 이전부터 친한 장치중 장군이 호남석 주석으로 취임하여 만사가 순탄하였고 신변도 잘 보호받았다. 우리의 선전 등 공작도 유력하게 진전되었고 경제 방면으로는 이미 남경에서부터 중국 중앙에서 주로 매월 다소의 보조와 그 외 미국 한인 교포의 원조도 있었다. 또한 물가가 싼 탓으로 다수 식구의 생활이 고등 난민의 자격을 보유케 되었다. 내가 본국을 떠나 상해에 도착한 후 우리 사람을 만나 초면에 인사할 때 외에는 본 성명을 내놓고 인사를 못하고 매번 변성명 생활을 계속하였으나 장사에 도착한 후로는 기탄없이 김구로 행세하였다. 당시 상해, 항주, 남경에서 장사로 옮겨온 식구는 광복 진선, 원동 3당의 당원과 그 가족, 그리고 임시정부 직원들인데 종종 3당 통일 문제가 제기되었다. 3당의 첫째가 조선혁명당이니 중요 간부로는 이청천, 유동열, 최동호, 김학규, 황학수, 이복원, 안일청, 현익철 등이다. 다음은 한국 독립당이니 간부로는 조소왕, 홍진, 조시원 등이다. 3당의 마지막은 내가 창립한 한국국민당인데 이동영, 이시영, 조왕구, 차이석, 송병조, 김붕준, 엄항섭, 안공근, 양묵, 민병길, 손일민, 조성환 등이 간부였다. 3당 통일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5월 6일에 조선혁명당 당부인 남목청에 모여서 연회를 개최키로 하여 나도 출석하였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내 집이 아니고 병원인 듯한데 몸이 극히 불편하였다. 내가 어디를 왔느냐? 고 물어보니 남목청에서 술을 마시다 졸도하여 입원하였다는 것이다. 의사가 자주 와서 내 가슴을 진찰했는데 가슴에 무슨 상흔이 있는 듯하여 물어보았다. 어떤 까닭입니까? 졸도할 때 상 모서리에 엎어져서 약간 다치신 것 같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고 아무런 의심을 품지 않았다.
그랬는데 1개월이 거의 가까워서야 엄황섭 군에게서 입원한 진상을 상세히 보고받았다. 그날 남목청에서 연회가 시작될 때 조선혁명당원으로 남경에서부터 상해로 특무공작을 가고 싶다 하여 내가 금전 보조도 해준 적이 있는 이운환이 돌입하여 권총을 난사하였다. 제1발에 내가 맞고 제2발에 현익철이 중상, 제3발에 유동열이 중상, 제4발에 이청천이 경상을 입었다. 현익철은 의원에 도착하자마자 절명하였고 나와 유동열은 입원 치료하고 상태가 호전되어 동시에 퇴원하게 되었다 한다. 범인은 성정부의 긴급 명령으로 체포 구속되고 혐의범으로 박창세, 강창재, 송욱동, 한성도 등도 수감되었다고 하였다. 일대 의혹은 강창재, 박창세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강, 박 두 사람은 종전 상해에서 이유필의 지휘로 병인 의용대라는 특무공작 기관을 설립한 일종의 혁명 난류로 금전을 휴대한 동포를 강탈하기도 하고 일본의 정탐을 총살도하며 직접 따르기도 한즉 우리 사회에 신용은 없으나 반혁명자로 규정하기는 어려웠다. 수십일 전에 강창재가 나에게 청하였다. 상해에서 박창세가 장사로 올 마음이 있으나 여비가 없어 오지 못한다니 여비를 보조해 주시오. 나는 상해 귀관에 위탁하여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박창세의 맏아들 박제도가 일본 영사관에 정탐이 된 것을 내가 자세히 알고 있었고 박창세가 그 아들 집에 살고 있는데 특별히 주목하였기 때문이다. 여비가 없어 오지 못한다던 박창세가 장사에 와서 나도 한번 만나보았다. 이운하는 필시 강박 양인의 악선전에 이용된 나머지 정치적 감정에 충동되어 남목청 사건의 주범이 된 것이었다. 경비사령부 조사로 알 수 있듯이 박창세가 장사에 도착한 직후 상해로부터 200원이 비밀리에 지원되었으나 이운환이 수십리 떨어진 시골 기차역까지 걸어와 체포되었을 때 신변에는 단지 18점만 소지한 것으로 보아 이운환이 범행 후 최덕신에게 권총을 들이대고 10원을 강요하여 장사에서 탈출한 것을 보아도 강박의 마수에 이용된 것 같다. 전쟁으로 장사도 위급한 경우에 처하니 중국 법정에서 주범과 종범 모두 법대로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대부분 석방하였다. 이운환까지 타러 가여 귀주 방면으로 거린 행색으로 오는 것을 구양군이 만나서 말까지 하였다는 보고를 내가 중경서 들었다. 남목정 사건이 일어나자 장사는 일대 소동이 벌어졌다. 경비사령부에서는 그때 장사에서 출발하여 무창을 향해 출발한 기차를 다시 장사까지 후퇴시켜 범인을 수색하였고 우리 정부로서는 광동으로 공작원을 파견하여 중한 합작으로 범인 체포에 노력하였다. 성 주석인 장치중 장군은 상하 의원까지 친히 방문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나의 치료 비용은 성 정부가 책임질 터이라 하였다 한다. 남목청에서 자동차에 실려 상하 의원에 도착한 후 의사가 나를 진단해 보고는 가망이 없다고 선언하여 입원 수속도 할 필요 없이 문간에서 명의 다하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그러다가 한두 시간 내지 3시간 내 목숨이 연장되는 것을 본 의사는 4시간 동안만 생명이 연장되면 방법이 있을 듯하다고 하다가 급기야 우등병실에 입원시켜 치료에 착수하였던 것이다. 그때 안 공군은 중경에 살던 자기 가족과 광서로 이주시켰던 작은형 정근 가족까지 홍콩으로 이주시킬 일로 홍콩에 가 있었고, 이니 역시 상해 공작 가는 길에 홍콩에 가 있었다. 그런 까닭에 내가 자동차에 실려 의원 문간에 가서 의사 진단으로 가망 없다는 선고를 받은 즉시 피살당했다는 여지없는 정보가 홍콩으로 갔던 것이다. 그래서 수일 후 인과 공군이 장례에 참가하기 위해 장사로 돌아오기까지 하였다. 당시 항구에서 중일전쟁을 주관하던 장개석 장군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 전문을 보냈으며 한 달 뒤 퇴임한 후에는 장씨 대표로 나하천 씨가 치료비 3,000원을 가지고 장사에 와서 위문해 주었다. 퇴원 후 즉시 걸어서 어머님을 찾아뵈었다. 어머님께는 사실대로 알리지 않고 지내다가 거의 퇴원할 무렵이 되어서야 신이가 사실을 알려들었던 것이다. 내가 배울 때에도 어머님은 조금도 동요하는 빛이 없이 자네의 생명은 상제께서 보호하시는 줄 아네. 사악한 것이 옳은 것을 범하지 못하지. 하나 유감스러운 것은 이 운한 정탐꾼도 한인인즉 한인의 총을 맞고 산 것은 1인의 총에 죽은 것보다 못하네. 이 말씀뿐이었다. 그리고 당신이 손수 만드신 음식을 먹으라고 하셨다. 어망섭 군의 집에서 휴양 중이었는데 하루는 홀련 신기가 불편하고 구역이 나며 오른쪽 다비가 마비되므로 다시 상하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다. X광선으로 심장 곁에 들어있던 탄환을 검사하니 위치가 변동되어 오른쪽 갈비뼈 옆으로 옮겨가 있다는 것이었다. 서양 외과 주임은 본씨 심장 곁에 있던 탄환이 대혈관을 통과하여 우측 갈비뼈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불편하면 수술도 쉬우나 그대로 두어도 생명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른쪽 다리의 마비는 탄환이 대혈관을 압박하는 까닭이나 점차 소혈관들이 확대됨에 따라 해소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